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호 진단 라이브 박장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두 나라는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전략 동맹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1호 진단 라이브에서는 외교, 안보,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회담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짧게 정리한 영상 보셨습니다. 오늘 함께 대담 나누실 분들 소개합니다. 홍혜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대통령의 그 국빈 방문,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으니까 한 12년 만이고 상하원, 양원 합동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0년 만인데 쭉 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세 분 전문가들 보셨을 텐데 먼저 그 총평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먼저 네 우리 저부터 할까요? 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정말 뜻깊은 해이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도 70주년이죠. 같이 70주년인데 그래서 역대 7번째 국빈으로 방문했는데 의미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임기 중간선거 지났으니까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국빈으로 초청한 국가 정상이 마크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이제 예우를 해서 국빈으로 방문을 이제 맞았는데 저는 사실 국빈으로 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큰 성과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너무나 화려한 의정과 융숭한 대접 속에서 혹시 미국에 너무 많은 걸 주고 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정상 간의 친교와 그 우정을 굉장히 돈독하게 하고 연설도 의회 연설 아주 좋게 잘하셔서 네. 공공외교도 잘하셨고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를 우주나 사이버 또 미래 과학기술 이쪽으로도 외연도 넓히고 그런 거는 상당한 성과라고 이제 보이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서부터 확실한 억지를 하는 방안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로 또 현대자동차 네, 분야별로는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제 문제 요 두 가지가 제일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큰 실속은 없었다. 그리고 이 안보에 있어서도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아온 게 아니냐. 이런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 건 좀 구체적인 걸 주고 얻어온 건 추상적이고 미래에 미국의 선의에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생각해보면 2021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이제 후반부에 똑같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기자회견하고 또 한미 합의문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그때랑 지금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대 또 객관적인 정세, 동북아의 질서, 한반도의 핵 문제 상황이 본질적으로 바뀌면 우리 정부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과 합의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이었던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문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판문점 선언이 또 있었고요. 싱가포르 선언 같은 게 명시돼 있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북한과 또다시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기대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지금 2년 뒤에 지금 2023년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건 이제 북핵 문제는 대화로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아마 모든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일부 인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북핵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평화적 협상에 기댈 수 없다라는 객관적 현실에 맞춰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확장 억제라고 하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수님이니까 짧게 예. 학점 준다 그러면 몇 점수를 어떻게 주시겠어요? 저야 당연히 A 학점을 줘야죠. 그러나 이제 A 왜 플러스 당연히 A를 주세요? 제가 집권여당 소속이니까 당연히 A 학점을 줘야죠. 그러나 A 플러스 줄지 A를 네, 줄지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집권여당 소속이시지만 예. 이 냉철한 전문가의 분석을 맞습니다. 앞으로 50분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욱 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올해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고 왜 중요성을 가지냐면 이번 방문이 저희가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의 어떤 외교라는 것이 중국 경사 그리고 미중 간의 균형 외교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미 관계가 그만큼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감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아무리 중국 쪽으로 가고 미국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그래도 한미 관계는 항상 굳건하게 유지될 거다라는 상당히 낙관론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네. 왜냐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국 인사들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에치슨 라인이 계속 그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달라. 한미 관계, 즉 미국이 한국에게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라든지 안보적인 공약 이런 것이 언제까지 굳건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한국이 미국에게 대해서 중국 경사로 가면서 상당 부분 한미 관계가 많이 손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즉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10년 전으로 한미 관계를 다시 돌리고 재건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세부 전문가의 총평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논의된 핵심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제 동맹도 있었습니다. 안보 동맹 핵심 내용은 워싱턴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동맹은 배터리 등 한미 공급망,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고 기술 정보 동맹도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분야별로 안보, 특히 북핵 이슈에 대해서 집중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자체가 6.25 말씀하신 대로 6.25 종전 때 군사 안보, 한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 안보 동맹에서 출발했는데 7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이 북한의 위협, 특히 북한 핵 위협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보 동맹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선언 중에서 안보 동맹의 핵심적인 내용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입니다. 이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양측이 핵무기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전략자산, 쉽게 얘기하면 미국 핵무기죠. 잠수함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항공기를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자주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은 뭘 약속했냐? 핵확산 금지 조약, 즉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워싱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 교수님, 예. 워싱턴 이 협약을 통해서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 발짝 의미 있는 저런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문제에 대한 객관적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정부에서 대화 협상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로 끝났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최근에 북한이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쏘아대는 미사일을 보면 네.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무슨 무기든 쏘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실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대화 협상에만 의존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억제와 응징 의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억제한다는 건 사전적으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고요. 응징 의지라는 건 만약에 그것을 감수하고도 북이 도발한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억제와 응징 의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한미동맹에서 이른바 핵에 관련된 확장 억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네. 핵 협의구리라고 해서 이것을 뭐 일부 야당에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만 나토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것도 1대1 간의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 이런 공식 문서를 합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NPT 체제에 있고 또 우리가 독자적 핵 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에 걸맞는 한미 간의 핵 안보 동맹으로의 일진전된 저는 의미 있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박사께서는 이 워싱턴 합의 선언이 예전에 한미 동맹에서 핵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거에서 어떤 점이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별 진전이 없다고 보시는지. 네. 김 교수께서 잘 얘기하셨듯이 한 걸음 나간 거죠. 네. 어떤 점에서 진전했을까요? 한 걸음인데 우리의 안보 우려를 불식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걸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있죠. 첫째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사용하겠다. 전쟁 초기에 사용하겠다. 억지력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지금 전쟁이 나면 북한의 핵으로 공격했을 때 우린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구체적인 위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NPT 체제에 의해서도 가상적국이 핵을 개발해서 위협하고 그럴 때는 핵을 개발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자유권이라 그러죠. 유엔에서도 인정한 권리예요.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생겼는데 그걸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의 그 안보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포기한 거고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시켜줬죠.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막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전술핵을 배치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미국은 싹 배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술핵 배치라는 거는 지상제 배치. 네, 지상제 배치. 네. 그 부분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긴 하네요. 글쎄 미국으로서는 NPT 체제를 주도하는 나라니까 나중에 뭐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놓는 건 미국의 전술핵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북한의 선제 타격 대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한다고 해왔지만 우리로서는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다면 배치라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포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거의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십 개 그 원자력 발전소에 폐기물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거 큰 문제잖아. 이걸 재처리하면 재활용해서 새 연료로 사용해서 우리가 수입도 안 해도 되고 이 폐기물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한 거고요. 우리가 원자력 수출국이잖아요. 그러면 농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밖에 못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너무 큰데 그러면 받아온 것이 확실한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제 향후에 이제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아까 제가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아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향후에 미국이 선의로 우리한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북한의 입장 저는 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 볼 때. 자, 그러면 홍현희 원장님이나 먼저 민주당 듣고 북한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홍현희 원장님은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저런 식의 비판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확장 억제를 진전시키고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미국의 전략 자산과 핵으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면 저는 과거의 정부 때 이야기했던 분들은 이게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냐. 오로지 평화와 협상을 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비판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까 2021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정상회담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상기시킨 게 그 이유입니다. 그때까지도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과 민주당들은 평화, 협상 이야기를 했었으면.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핵 공유가 너무 미약하다. 뭐 글로벌 호갱 외교다. 우리가 뭐 준 거 퍼주고 핵 부가 미국에서 확실히 받은 게 없다. 저는 민주당이 일관된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느냐. 왜 핵에 의존하느냐라고 비판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원자력 협상도 안 해오고 원자력 협정도 안 해오고. 와, 저는 그래서 이 비일관적인 그냥 이거 맞으면 무조건 비판을 하고 저게 맞으면 비판을 하고 저는 이런 식의 민주당 인사들의 비판은 정말 국익이라기보다는 정쟁의 관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관된 과거 정부의 그 입장과 자, 논리를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홍 박사님께서 하신 네. 말씀이 많을 테니까 일단- 김현욱 박사의 먼저 총평을 네, 워싱턴 듣고. 선언에 대한 이 실효성이 있는 점을 듣고 저도 발언권을 제가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홍 박사님께서 계속 뭐 핵도 없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안 해준다 그러는데 그럼 한번 해보라 그러십시오. 어떤 꼴을 당하나. 지금 NPT 체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를 했던 과거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외면을 하고 왜 더 못 얻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그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장 저희의 핵 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원할 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상황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이번에 기대했던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해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들어왔다. 근데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했다. 미국이 자국의 전술핵으로 북한에게 보복을 해줄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NCG라는 거는 이미 작년도 11월 초에 SCM, 즉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부분, 즉 한미 양국이 한반도 핵 운영에 있어서 정보 공유와 그리고 전략 기획과 실행과 또 협의 절차 이 네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토대를 만들고 제도화를 한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술핵이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못하면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안 해주면 그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역할을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제도화를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알겠습니다. 자, 네. 홍 박사님.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온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정책을 연구하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나온 거지. 네네. 민주당하고는 저희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닌데 김 교수께서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국가 안보를 무엇보다 제일 중시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개발하자는 주장이 아니에요. 옵션을 갖고 있음으로써 유사시에 미국이 이를테면 6.25 전에도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고 철수했잖아요, 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왜 이걸 포기하냐. 이게 굉장한 가치를 바이든한테 준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아마 바이든의 역시 영리한 외교라고 아주 유력 신문들이 다 칭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의 동맹국이 안보 위협을 느껴서 한다는데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건데 이걸 깨끗하게 해소해 줬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협정 거기서 농축 우라늄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핵 협의 그룹 이걸 만들어서 그럼 향후에는 위협이나 도발을 안 하고 또 전쟁이 났을 때 핵을 사용 안 하겠냐? 그 당시에 뭐 아주 우연하게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뭐 부산에 와 있다. 그러면은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지금 핵 억지력에서 제가 약간의 지금 의문이 생기는 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마치고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하면 한미 정상이 즉각 협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는 볼 때 핵 억지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북한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김현욱 교수께서 잘 얘기하셨듯이
이 한 페이지 반짜리의 그 워싱턴 선언 대신에 딱 한 줄로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은 즉각 자동적으로 북한의 핵으로 보복한다. 하나만 합의해도 저는 족하다고 봐요. 한 줄이면 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페이지 반을 했냐? 미국은 핵을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그 한국을 안심시켜 줄 수 있도록 조금씩 멀게 해주는데 그 모든 게 미국의 선의에다 기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이 물론 뭐 우리 동맹국이니까 잘하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핵을 공유 안 한 걸로 봐서는 향후에도 크게 기대할 수가 없고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건 은닉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또 은닉성하고 또 반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과연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을 위협하고 사용하고 하는 거를 지금의 합의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제 세 분 전문가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했을 경우를 가정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대응 방안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국방 계획에 의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공격하면 그 피해가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 계획에 의하면 사전에 탐지를 해서 핵무기 발사 징후가 있을 경우에 선제 타격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보호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국방 전략이죠. 자, 그러면 그 계속해서 이제 NCG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은 NCG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먼저 NCG 요번에 합의한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이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NCG가 이제 보통 차관 복급이라고 하죠. 양국의 1급 공무원들이 서로 1년에 4차례 협의를 하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핵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국가 간에 이제 1대1로 공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다소의 논란이 있긴 했는데 핵 공유와 어느 점은 닮아 있고 어느 점은 다른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홍현희 박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일단 해명을 좀 드리면 민주당 인사들의 야당으로서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혹평, 비난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야당의 비판이 오히려 대통령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관성 있는 비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NCG 같은 핵 확장 억제에 대한 합의를 갖다가 이거 좀 더 가져오지 왜 못 가져왔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하는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과거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대표가 할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NCG에 대한 것들도 이게 부족하다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NCG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게 한미 관계 현실이고 NPT 체제 현실이고 또 미국의 핵 주도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식 핵무기와 비교했을 때 그것을 번가지 못한다, 미흡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나토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경우 실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소속돼 있는 나토와의 미국과의 이른바 핵 기획 그룹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때 갈 수 있는 그 수준과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는 NPT 체제에 있는 나라이고 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와 특정 국가, 한 개 국가 나라와 이렇게 핵과 관련돼서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걸 계속 강조를 하냐면 북한의 핵 문제를 더 이상 평화적인 협상이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기대해서 풀 수 없다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칠 수 없는 억지력을 갖는 거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고하게 그런 도발 사태가 났을 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데서는 이 한미 핵 협의그룹 이상으로 끄집어낼 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번 회담 중에 나왔던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핵 관련 이 핵심적인 발표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상대방의 선의의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Partisans, ou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워딩을 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것 이후에 나온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이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김 부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일단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상 간의 회의담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북한에 대한 뭐 억지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영국 국방장관 데니스 힐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동맹국에 대한 그 안보 보장을 해주기 위해선 95%의 노력이 필요하고 적국에게 대해서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 노력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 간에 이러한 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낸 것은 제가 보기엔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럴까? 현실이 닥쳤을 때 과연 그럴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한반도에서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썼을 경우에 만약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해줬을 경우에 또 다른 핵전쟁의 어떤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썼을 때 미국은 핵 보복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NCG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김근식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양자 동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NCG예요.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 나토에서만 다자간 30개국이 모이는 그 핵기획 그룹,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에 있었지만 양자 간에서는 이게 처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국가와도 아마도 특히 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전략 기획을 마련한 차원에서는 이 나토 국가들에서도 미국이 유일하게 영국하고만 이거를 공유하고 전략 기획을 짭니다. 네. 근데 이게 한미 양국 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하고 전략 기획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차원에서 뭐 결정은 뭐 미국이 하겠지만 나토도 결정은 미국이 합니다. 핵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결정은 미국이 독점적인 권한이지만 어쨌든 양자 차원에서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한국과 계속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협의체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물론 알겠습니다. 앞으로 숙제가 많지만 상당히 큰 진전이 되는 거죠. 네네. 자, 홍 박사님, 그 대통령 그 말 중에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하는 평화를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그리고 이 NPT 체제의 잔류, 즉 독자 핵무기를 안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홍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또 문제 또 제기하시는데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가서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뭐 6개월이면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는 그런 아무래도 그 NPT 체제 유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건가요? 그러니까 1월 달인가요? 대통령께서 우리도 정 필요하면 핵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린 기술도 갖고 있다. 저는 그런 기조가 우리가 그 자주성이거든요. 이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안보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권리가 있다는데 이번에 깨끗하게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켜줘서 한미 관계는 좋아지겠지만 우리의 대미 의존은 이제는 미국한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도 한미 관계가 의존적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의존이 너무 심화돼서 이 국민의 생명이 그러니까 미국이 뭘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외교의 원칙으로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세우잖아요. 세계 8위예요. 재래식 군자라고는 북한을 우리가 우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의미는 핵 보장에 전 걸려 있다라고 보는데 그 핵 보장을 하는데 해왔다고 이제 하시는 게 조금 비읍하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가시기 전에 국민의 기대를 너무 높여놓으셨어요. 나토보다도 확실한 보장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나토에는 전술핵이 5개 나라 6개 기지에 150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바로 가동할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나라 전폭기를 미군의 핵무기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군의 핵무기죠. 영국, 프랑스도 있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 거기는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데 어떻게 나토보다 더 강력한 억지력. 단지 그 나토는 다자협이고 우리는 양자협이니까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핵을 기획한다. 그다음에 작전 계획을 세운다. 훈련을 같이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온다. 정례적 상시성을 좀 증진한다. 그건 다 추상적이에요.
두고 봐야죠. 물론 확실하게 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무국이라도 설치해서 1년에 네. 4번 만나는 거 너무 부족하니까 확실하게 상설화를 해서 보장이 되면은 모르지만 그게 다 미래의 어음으로 가져온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런 앞으로 점에서 얼마나 이제 부족하다는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네, 겠네요.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럼 핵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경제 문제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 미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 IRA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미국의 세액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이 외교안보의 접근법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외교안보 접근법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까지 중국과 잘 지내려고 했던 것, 근데 북한과 협상하려고 했던 것들이 제일 중요했던 배경은 뭐냐면 탈냉전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적어도 한 20년은 탈냉전의 시기였죠. 당연히 맞습니다. 탈냉전은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또 평화 협상도 하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 잘 지내고 탈냉전 시대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안미 경중 아닙니까? 미국과 네. 안보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탈냉전이라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냉전 시대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홍 박사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신냉전 시대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둘 중에 하나가 굴복해야만 끝나는 지금 구조적 환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는 그러면 안미 경중이 되느냐. 그다음에 안미 경중의 반대말 지금 신냉전이 맞는 개념이 뭡니까? 경제 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와 안보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붙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에요. 네. 용산에 가기 전에 대통령실 가기 전에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는 겁니다. 그게 경제 안보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안미 경제의 과거 시대의 그 구태 프레임을 가지고 왜 중국과 척을 지려고 하느냐, 왜 북한에 협상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구시대적인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이 경제 안보라고 하는 이 변화된 현실에 맞춰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한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차, 그다음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과 경제 안보 동맹 시대에 어떻게 같이 결합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같이 챙길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원칙적 그래서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대거 이제 대통령 그렇죠. 같이 네. 미국을 갔는데 미국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But your rules against expanding chip manufacturing in China is hurting South Korean companies that rely heavily on Beijing. Are you damaging a key ally in the competition with China to help your domestic politics ahead of the election? It's generating significant economic growth in America and not hurting anybody.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not just with SK, but anyway, with Samsung and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 네, 김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김근식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듯이 지금 미국이 완전히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정책이.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네, 그런 기조가 네. 있었죠.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을 마구마구 때렸는데 지금 바이든은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그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고 거기에서 중국을 계속 디커플링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미국으로 들여오지? 아예 미국 회사로 만들어버리지. 이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의 자동차라든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미국의 전 세계 40%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다 죽어버렸으니 삼성, TSMC 다 들어와. 너네가 그냥 미국 회사가 돼. 이거예요, 지금. 완전히 미국의 공급망 속에 한국의 삼성이나 TSMC 같은 회사들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서 과연 미국의 요구에 거절을 하고 다른 옵션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 여러 나라와 다 우리의 그 수출 그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우위에 서서 중국을 때리면서 모든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결국은 미국과 협력하되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변수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법에 대한 어떤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안고 있는데 이게 이미 미국에서 하원 상하원을 다 통과한 법이고 이 법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받는 기업체들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다 그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뭐 TSMC라든지 다른 외국 기업체들하고 좀 공동 전선을 구축을 해서 미국과 좀 제대로 된 협상을 실무진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숙제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자, 홍 박사님. 네. 아까 이 북핵 안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아왔다. 이 경제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네. 경제 이슈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조금은 두고 봐야 되지만 정상회담 자체에서 미국의 국내법으로 제정한 거를 뭐 개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얻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현실은 굉장히 지금 절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의 20%고 중국에서 40% 이상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10월부터는 장비를 현대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빨리 금년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1년 유예나 2년 유예를 더 받기를 이제 바라지만 과연 될 거냐 하는 게 아까 저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미국의 IRA법이나 반도체법이 삼성, 하이닉스 다 이익이 된다. 거기도 노동을 창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같은 동맹국인데 김근식 교수께서 뭐 냉전 질서라 그랬잖아요. 냉전 질서에 동맹국한테 이렇게 해를 끼칩니까? 거의 해를 끼치듯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투자를 유치해서 공장을 열심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보조금을 안 줘요.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 때 입력을 시켜서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 압니다. 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을 안 시키셨는지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방미하시기 직전에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등,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이에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안보 부분에 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론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영국의 일간지가 보도한 건데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만약에 중국이 제재하면 중국이 그 메모리 반도체 부족하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더 구매하겠다 그러는데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냉전이 아닙니다. 신냉전 적질서지 신냉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량이 역대 최대량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무역액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이 되는 거는 중국한테도 엄청나게 서로 협력하면서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예요. 그게 외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 대통령한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을 굉장히 옹호해야 돼요. 현대차, 기아차를 보호하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됐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할 얘기를 해야 동맹이 냉전이 아니고 신냉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냉전은 이제 과거 이미 다 지난 근데 거고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신냉전의 구도가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그렇죠. 동의하는 거고. 신냉전 자체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 미국의 일정 정도의 미국 일방적인 그런 법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문재인 정권 말기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하원, 그리고 미국의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미 입법 절차가 끝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강력한 요구, 일관된 요구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한미 정상회담 보면 한미 양국이 윤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협력할 수 있는 원칙적인 합의를 또 다시 했고 그 실무선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습니다만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면서 아까 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대나 삼성이 손해를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익들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만큼 알겠습니다. 신냉전적 질서라는 게 새롭게 펼쳐지는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굉장히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한숨 쉬고 갈까요? 그 대통령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 현직 대통령 노래를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정상 외교 현장에서는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빈만찬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게 조회수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국 지도자들도 미국 가서 노래를 많이 불렀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덩샤오핑도 불렀고 상하이 방, 즉 중국 경제 개혁 개방을 이끌고 성장을 이끌었던 장쩌민 주석도 이 러브 미 텐더라는 노래를 불러서 엘비스 프레슬리. 뭐 도광양의 전략에서 나온 건지 예, 또 엘비스 프레슬리 자기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국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핵, 뭐 무기, 경제 이런 하드 파워보다 상대방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프트 파워, 부드럽고 문화의 힘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뭐 이런 형태의 이런 또 소프트 파워라는 거를 이론을 정립한 분이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 교수인데 그 다음 날 노래 부르고 바로 그 하버드 대학 가서 조지프 나이 교수를 만났거든요. 자, 이런 소프트 파워 외교 한국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점수를 몇 점 주시겠어요? 김 부장님. 저는 뭐 이거는 90점 이상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NCG나 이런 성과도 올렸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르고 그게 그 SNS를 통해서 퍼진 거 많은 분들이 보고 상당히 훈훈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저 역시. 이게 왜 훈훈함을 느끼냐면 이게 국민들한테 다 전파가 돼요. 미국 국민들한테 전파가 되고 그 소위 가수도 네, 반응을 보였죠. 네네네. 소위 이게 스킨십 외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아베 대통령 일본의 이런 대통령들이 스킨십 외교를 상당히 잘했고 그 결과가 그 한미 관계,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당시 이명박 정부 때도 그 핵정상회담을 통해서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미국이 지원하는 한국의 어떤 한미 관계를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에 기반한 이번에 어떤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스킨십 외교를 잘 보여준 것이 어떤 외교적인 성과보다도 한국의 위상 즉 한국어로 또 의회에서도 연설을 하고 모든 많은 미국 국민들이 영어로 이거를 연설을 했죠. 영어로 하는 거를 직접 목도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 레퓨테이션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네, 노래 얘기는 여기서 이제 하고 다시 또 하드한 얘기,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발언을 하면서 그 6.25 전쟁 아무래도 뭐 70주년 한미동맹 기념이니까 장진호 전투 관련 발언을 했는데 먼저 그 발언을 듣고 주변국들의 반응,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그 글로벌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The U.S. Fir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네, 이제 의회에서 한 연설의 그 일부 내용을 같이 들으셨는데 중국의 반응이 즉각 나왔는데 중국이 뭐 그 공산권 정부에서의 반응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북한도 뭐 이번에 뭐 머리 깨진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이 중국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유감이죠. 역사를 왜곡하는 건데 사실 저 장진호 전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미국을 가셨거든요. 그때 장진호 전투를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굉장히 거기에 감동을 받은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한미 동맹을 강조할 때는 꼭 들어가는 이제 단골 메뉴처럼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있어서는 자기네는 그 항미 원조 전쟁이라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해서 그거를 자기네가 도와줬다. 뭐 이런 자기네 국가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내부 단속용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항의를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당신들 사정이 급해도 이거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약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정상회담 전에 몇 가지 로이터하고 뭐 MBC하고 몇 인터뷰 하셨잖아요. 그럴 때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국하고 지금 각별히 잘 지내려고 원해요. 그 나라들도. 근데 네네. 그 나라들의 그들이 심각한 국가 이익이 아주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왜 굳이 그걸 언급을 하셨을까? 그런 걸 굳이 언급을 안 하고 이렇게 살짝 피하면서 정상회담 때 바이든하고 얘기할 때는 뭐 대화를 나눠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공외교 굉장히 잘하시고 노래도 땄고 연설도 좋았겠지만 인터뷰에서는 약간의 좀 그 일부러 그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 홍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중국을 자극했다는 게 네. 대통령이 힘에 의한 균형 변경, 그렇죠. 즉 양안 관계에 있어서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만 문제는 남북한 문제랑 같다. 국제 문제다. 이거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남북한은 유엔에 같이 동시에 가입해서 각각 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생각하는데 중국하고 대만은 안 그렇잖아요. 네. 또 하나는 요번에도 정상 공동성명에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중국이 뭐 인공섬을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거를 중국이라고 하는 뻔히 아는데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 강력 반대한다. 그 구절이 새로 들어갔어요. 금년에. 저는 그 구절이 빠졌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저는. 네, 자,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고 생각. 자, 김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과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것이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중국과의 어떤 그 불필요한 잡음을 내는 게 아니냐, 미국이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 대만 해협에서 힘에 의한 그 현상 변경이 났을 경우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외교적인 수사고 네. 침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한다는 예, 거죠. 중국과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게 한국의 유사 사태로 그냥 이어집니다. 이게 주한미군이나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일부가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한미군 기지도 중국의 어떤 미사일 타격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그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 이 지역 전쟁화되면서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이제는 정말 설명을 하면서 설득력 있게 중국 측에 전달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반응을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북한 전문가시니까 네. 혹시 김여정 예. 명의의 그 맞습니다. 발언 참 입으로 옮기기도 맞습니다. 참 미래가 없는 뭐 늙은이의 망언이다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밝혔는데 왜 이렇게 북한은 항상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우리가 핵 관련된 확장 억제에 대한 NCG 합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미흡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김여정의 저런 발끈한 저런 막말이라든지 오늘도 네. 보니까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이 또 굉장히 세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감하고 과도한 북한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일부에서도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합의가 아니라 상당히 진전된 합의고 북한이 그 엄청난 핵무기와 핵폭탄을 지금 가지고 실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합의가 상당히 유협적이라는 걸 지금 느껴지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아까 얘기 나왔던 중국 측의 반응도 뭐 그전에 우리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회담에서 현상 변경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했을 때 이건 사실 국제 규범을 다시 확인한 것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뭐 불에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국가 간에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유협을 그렇게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야당의 건설적인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측과 지금 대만 사이의 이런 긴장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는 그들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는 점을 다시 재확인해 준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뭐 과거 이래로 국제 정치에서 모든 나라들이 특히 평화적인 어떤 평화 애호 국가를 선명하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을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자, 이제 그러면 예. 일본의 반응도 꼭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북한, 일본의 이제 그 아직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는 일정을 급히 앞당겨서 며칠 안에 5월 초에 올 것 같다. 그러면 이 한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세요? 당연히 미쳤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네, 한미일 세단 협력을 강조했죠.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 컵이라고 그 백악관 NSC 대변인도 기자실을 일부러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매우 우린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정상 공동선언에도 저는 이 한미일 협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은 자제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도 다음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니까 일본에서 있죠. 예, 일본에서 뭐가 나올 거다 생각되는데 기시다가 또 온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건부로 환영합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안 했던 과거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 유감이라는 유감 사과 표명도 하고 배상도 하겠다라고 이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환영하겠습니까? 네.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아주 대국적으로 크게 양보하셨는데 이번에 온다는 건 좋은데 와서 그 문제를 다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미래지향적으로 또 뭐 악사라고 해서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보 협력 계속 간다고 하는 거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과거보다는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북한이 하도 날뛰니까. 그러나 네. 이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일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딱 맛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볼 때는 방파제예요. 그러면 이게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사실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보다 지금 강한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대시할 거 아니라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상당한 부작용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는 건 일본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왔다는 거는 외교가 우리가 아주 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분께 한 번씩 조 부장 먼저 말씀하시죠. 기시다 총리가 좀 일찍 서둘러 한국을 찾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핵심 이슈가 될까요? 글쎄요, 뭐 핵심 이익이 뭐 어떤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홍현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사라든지 이러한 안보 측면에서 뭐 상당 부분 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경제 안보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한일 관계를 좀 다지고 그 다음 달 5월 말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아마 한미일 3자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준비하는 차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중 간의 상당히 경쟁이 격돌이 되고 있고 이제는 그게 제로섬 게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뭐 균형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기조는 미국 쪽으로 가되 정책적인 유연성을 좀 발휘할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 박사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시다 총리가 예상보다 좀 일찍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속도를 내겠다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동경 가서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결단에 의해서 이 징용 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풀었는데 일본이 과연 속시원하게 우리한테 보답해 준 게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희 외교부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컵의 절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저 일본이 채워야 우리 국민들도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한국에 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방문이 되려면 그런 컵의 절반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해법들을 가져와야 되고 그것이 일정 정도 동의가 되어야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신내행정 질서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국민적 차원에서 동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분 전문가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20여일 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즉 자유선진국가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들은 70여 년 전 북한의 침략 전쟁으로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자유진영의 국가들입니다. 이 참혹했던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라는 성취를 일궈낸 대한민국은 이제는 자유, 민주, 평화, 번영 이러한 인류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또 다른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